민주 양, 난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껴. 자네가 내 곁에 있어 준다면 더 바랄 게 없네. 선생님, 저도 마음이 흔들려요. 그럼 우리 하지만 가족들이 저를 믿지 않아요. 저 역시 제 감정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미안하네. 자네에게 짐만 지운 것 같아. 아니에요.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은 진심이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잠깐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니어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병호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정확히 새벽 5시 반. 40년 넘게 교단에 섰던 습관이었다. 아내 순옥이가 곁에 없어진 지 벌써 1년하고도 4달이 지났건만 그는 여전히 침대 반쪽을 비워두고 잤다. 이불을 걷어내며 몸을 일으키는 것이 해가 갈수록 버거워졌다. 허리가 뻐근했고 무릎에서는 뚝뚝 소리가 났다. 그래도 병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거실로 나가는 복도는 고요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희미한 새벽빛을 받아 반짝였다. 병호는 그 앞을 지나며 잠깐 발걸음을 멈췄다. 큰아들 태호의 결혼식 사진, 딸 지수의 대학 졸업 사진, 막내 민석이의 입사 축하 사진. 모두 웃고 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순옥이도 있었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그때는 몰랐지. 이렇게 혼자 남을 줄은. 병호는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자 텅 빈 선반이 눈에 들어왔다. 어제 저녁에 먹다 남긴 죽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아이들이 아버지 제대로 드세요라고 당부할 때마다 그래 알았어라고 답했지만 막상 혼자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너무 번거로웠다. 전기밥솥을 들여다봤다. 밥이 조금 남아 있었다. 며칠 전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병호는 밥을 뜨려다 말고 그냥 냉장고 문을 닫았다. 식욕이 없었다. 요즘 들어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었다. 순옥이가 해주던 된장찌개, 고등어 조림, 나물무침. 그 맛들이 그리웠지만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TV를 켜자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또렷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병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 안 산책로에는 벌써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나도 나가봐야 하는데. 병호는 혼잣말을 했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밖에 나가봤자 만날 사람도 없었다. 함께 산책하던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거나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다. 교직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가끔 전화가 오긴 했지만 통화는 늘 짧았다. 몸 건강이 지내시게, 자네도 그래 그뿐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큰아들 태호였다. 여보세요? 아버지 아침 드셨어요? 지금 먹으려던 참이야. 거짓말이었다. 태호는 아버지의 목소리 톤만으로도 알 수 있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버지, 그거 말인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간병인 알아봤다고. 아, 그래. 오늘 오후에 한 분 보내드릴게요. 일단 일주일만 써보시고 괜찮으시면 계속 모시는 거로 하고요. 병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간병인이라니.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다. 단지 조금 쓸쓸할 뿐이지. 아버지? 그래, 알았어. 제대로 식사하셔야 해요. 요즘 많이 마르신 것 같던데. 응, 알았어. 바쁠 텐데 전화해줘서 고맙다.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다.
병호는 한참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화면에는 태호와 찍은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깔려 있었다. 서너 해 전 설날에 찍은 사진이었다. 그때만 해도 순옥이가 살아 있었고 집안은 북적거렸다. 명절마다 모이던 가족들. 이제는 추석이나 설날에도 바쁘다며 잠깐씩만 들렀다 갔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병호는 소파에 누워 졸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현관으로 가며 머리를 쓸어 넘기고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간병인인 듯했다. 문을 열자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윤병호 선생님 댁 맞으시죠? 저는 가정간호사 서민주라고 합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민주는 가방과 작은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생기가 없었다. 아드님께 연락받고 왔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선생님을 돌봐드리게 됐어요. 수고스럽네요. 사실 나는 간호가 필요할 정도는 아닌데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민주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병호는 그녀를 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다. 나이는 30쯤 되어 보였다.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수했지만 맑았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는 눈빛. 일단 선생님 건강 상태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편하신 곳에 앉으시겠어요? 병호는 거실 소파로 안내했다. 민주는 가방에서 혈압계와 체온계를 꺼냈다. 팔 좀 걷어주실 수 있으세요? 병호는 소매를 걷었다. 민주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그의 팔에 닿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체온이었다. 순옥이가 세상을 떠난 이후 누군가의 손길을 이렇게 가까이서 느껴본 적이 없었다.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약은 드시고 계세요? 아침마다 먹어. 좋아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체온은 정상이시고 민주는 작은 노트에 뭔가를 적었다. 병호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봤다. 성실해 보였다. 그리고 어딘지 쓸쓸해 보이기도 했다. 점심은 드셨어요? 병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아직. 그럼 제가 뭐 좀 준비할게요. 냉장고에 재료가 있나요? 글쎄, 별로 없을 텐데. 민주는 냉장고를 열어봤다. 예상대로 거의 비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제가 마트 다녀올게요. 필요한 것들 사올 테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그럴 것까지야. 괜찮아요. 어차피 제 일이에요. 민주는 미소 지으며 다시 신발을 신었다. 병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고마움이었을까? 아니면 미안함이었을까? 아니면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을까? 민주가 마트에서 돌아온 건 30분쯤 지나서였다. 큰 봉지 2개를 들고 들어온 그녀는 곧장 부엌으로 향했다. 선생님, 뭘 좋아하세요? 난 아무거나 괜찮아. 그래도 싫어하시는 음식이 있으실 텐데요. 병호는 잠시 생각했다. 순옥이는 늘 병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다. 고등어 조림에는 물을 많이 넣었고 된장찌개에는 감자를 듬뿍 넣었다. 나는 된장찌개를 좋아해. 감자가 많이 들어간 거. 알겠어요. 그럼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민주는 능숙하게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병호는 부엌 입구에 서서 그녀를 지켜봤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냄비 뚜껑 여는 소리. 오랜만에 듣는 생활의 소리들이었다. 선생님, 거실에 계셔도 돼요. 금방 할게요.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게 좋아.
민주는 고개를 돌려 병호를 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 미소에 병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30분쯤 후 식탁에 따끈한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간단한 반찬들이 차려졌다. 병호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탁을 마주했다. 많이 드세요. 민주의 권유에 병호는 숟가락을 들었다. 된장찌개를 한술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순옥이의 맛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누군가 정성껏 끓여준 음식이었다. 맛있어. 다행이에요. 입맛에 맞으시면 자주 해드릴게요. 식사를 하는 동안 민주는 병호의 옆에 앉아 물을 따라주고 반찬을 권했다. 병호는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민주가 옆에 있으니 식사를 거르는 것이 미안했다. 선생님, 교직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지. 40년 넘게. 와, 정말 오래 하셨네요. 학생들이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병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자들, 그들도 이제는 모두 중년이 되었을 것이다. 가끔 명절이면 문자가 왔지만 직접 만나는 경우는 드물었다. 요즘은 가끔 생각해. 내가 그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나 하고 문법이나 문학 작품보다 더 중요한 걸 가르쳤어야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살아가는 방법 같은 거, 외롭지 않게 사는 법이랄까. 민주는 병호를 조용히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깊은 쓸쓸함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은 외로우세요? 병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지. 민주는 병호의 손등을 가만히 바라봤다. 주름진 손.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손.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덜 외로우셨으면 좋겠어요. 병호는 민주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병호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느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민주는 설거지를 했다. 병호는 도우려 했지만 민주가 말렸다. 선생님은 거실에서 쉬세요. 제가 할게요. 미안하네. 젊은 사람한테 이런 일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병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하지만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부엌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설거지하는 소리, 그릇 정리하는 소리, 집이 살아 숨 쉬는 소리였다. 민주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다. 선생님, 차 드실래요? 제가 녹차 좀 가져왔는데. 그래, 좋지. 민주는 찻잔 2개에 따뜻한 녹차를 따라왔다. 병호 옆에 앉아 잔을 건넸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TV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둘 다 화면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선생님, 책 많으시네요. 민주가 벽면 가득한 책장을 보며 말했다. 병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모은 거야. 요즘은 잘 안 읽지만. 무슨 책 좋아하세요? 시를 좋아했어. 젊었을 때는 소설도 많이 읽었고. 저도 시 좋아해요. 윤동주 시인이랑 나이덕 시인. 병호의 눈이 반짝였다. 윤동주. 서시 알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민주가 시를 읊자 병호도 따라 읊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쳤다. 그 순간 병호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다. 누군가와 시를 함께 읊는다는 것,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다는 것. 민주 양, 혹시 시집 한 권 읽어줄 수 있나? 물론이죠. 민주는 일어나 책장으로 갔다. 병호가 가리킨 시집을 꺼내와 다시 앉았다. 책을 펼치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병호는 눈을 감고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다. 그날 밤, 병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꿈에서 그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순옥이를 처음 만났던 그 봄날, 벚꽃이 흩날리던 대학 캠퍼스, 그리고 꿈속에서 순옥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 곁에 있어줄 거예요. 병호는 꿈속에서 물었다. 누구 말이오? 하지만 순옥이는 대답하지 않고 빛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민주가 서 있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날 아침, 병호는 언제나처럼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도 민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병호는 오랜만에 미소 지었다.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사흘이 지났다. 병호는 어느새 민주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매일 오전 9시 초인종이 울리면 그는 현관으로 달려갔다. 70이 넘은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주무셨어요? 민주는 언제나 같은 인사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고 병호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다. 잘 잤어. 자네 덕분에. 거짓말은 아니었다. 민주가 오고 나서 병호의 잠은 깊어졌다. 새벽에 깨어 뒤척이던 일도 줄었고 악몽도 사라졌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뜰 이유가 생겼다. 민주를 만날 수 있다는 이유가. 오늘도 민주는 가방에서 혈압계를 꺼냈다. 팔 걷어주세요. 병호는 익숙한 동작으로 소매를 걷었다. 민주의 손이 그의 팔에 닿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 병호는 그 순간이 좋았다. 누군가의 손길을 느낀다는 것, 누군가 자신을 돌본다는 것. 혈압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약도 잘 드시고 계시고. 자네가 챙겨주니까. 민주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를 볼 때마다 병호의 가슴은 이상하게 뛰었다. 이게 뭘까? 설렘일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의 반작용일까? 병호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오늘 아침은 뭐 해줄까요? 김치찌개 어때요? 어제 김치가 잘 익었더라고요. 좋아. 자네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민주는 부엌으로 향했다. 병호는 따라 들어가 식탁에 앉았다. 요리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냄비 뚜껑 여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모든 것이 생활의 리듬이었다. 선생님, 어제 큰아드님한테 전화 오셨죠? 태호가 전화했어. 뭐라고 하시던가요? 병호는 잠시 망설였다. 태호는 간병인에 대해 물었다. 잘 지내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병호는 다 좋아. 걱정 마라고 답했지만 태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이 있었다. 마치 뭔가를 의심하는 듯한. 그냥 안부 전화였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요리했다. 하지만 병호는 그녀의 표정이 살짝 굳는 걸 놓치지 않았다. 무언가 신경 쓰이는 게 있는 것 같았다. 민주 양. 네, 자네, 혹시 우리 애들한테 뭔가 들은 거 있나? 민주는 칼을 내려놓고 병호를 돌아봤다. 아니에요. 왜요? 아니야, 그냥. 병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아이들이 민주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자신과 민주의 관계를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닐까? 아침 식사는 조용했다. 평소보다 대화가 적었다. 민주도 뭔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김치찌개는 여전히 맛있었지만 병호의 입맛은 예전만 못했다. 식사를 마치고 민주가 설거지를 할 때 병호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젊은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었다.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자신의 자리는 어디일까? 이 빈 집에서 홀로 늙어가는 것이 자신의 자리일까? 민주가 떠나면 다시 혼자가 될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다. 선생님, 민주의 목소리에 병호는 돌아봤다.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나가실래요? 산책? 네.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잖아요. 병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지. 단지 안산책로는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병호는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셨다. 민주가 그의 옆을 천천히 걸었다. 천천히 걸으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알았어.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간간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봤다. 할아버지와 손녀처럼 보였을 것이다. 아니면 환자와 간병인처럼. 병호는 문득 궁금해졌다. 민주 양, 가족은 어디 계신가? 민주의 걸음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아, 혼자 자랐어요. 친척집 전전하다가 결국 혼자 살게 됐죠. 병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민주의 눈빛에 담긴 외로움이 보였다. 자신과 같은 외로움이. 힘들었겠네.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요. 민주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병호는 그녀를 따라 걸으며 생각했다. 이 젊은 여성도 자신처럼 혼자였구나. 세상에는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된 거야? 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좋아요. 제가 받지 못한 걸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으니까요. 병호는 민주를 바라봤다. 그녀의 옆얼굴이 햇살을 받아 빛났다. 아름다웠다.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이 아름다웠다. 민주 양, 고마워. 왜요? 그냥 여기 와줘서. 민주는 병호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저도 감사해요, 선생님. 선생님을 만나서. 두 사람은 다시 걸었다. 침묵이었지만 편안한 침묵이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침묵.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민주가 물었다. 선생님, 아내분, 많이 그리우시죠? 병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4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어떤 분이셨어요? 순옥이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늘 웃고 있었지. 화를 내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 내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 위로해줬고. 병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임종할 때 내 손을 잡고 말했어. 여보, 너무 외롭게 살지 말라고. 난 약속했어. 그런데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어떻게 외롭지 않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민주는 병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따뜻한 손길이었다. 선생님, 지금은 어때요? 여전히 외로우세요? 병호는 민주의 눈을 바라봤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다. 자네가 온 뒤로는 좀 덜해. 다행이에요. 민주의 손이 여전히 병호의 손 위에 있었다. 병호는 그 손을 느끼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다. 고마움일까? 애틋함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일까? 저녁 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민주는 저녁 준비를 하고 병호는 책장에서 시집 한 권을 꺼냈다. 나이덕 시인의 시집이었다. 민주 양, 어제 이 시인 좋아한다고 했지? 네, 좋아해요. 그럼 오늘은 내가 읽어줄까?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병호를 봤다. 정말요? 그럼. 옛날에는 학생들 앞에서 시 낭송도 했어.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병호는 시집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다.
먼 데서 오는 그대, 먼 데서 오는 그대에게 나는. 병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눈을 감고 들었다. 시의 울림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한 편, 두 편, 세 편. 병호는 계속 읽었다. 민주는 가끔 눈을 뜨고 병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민주 양. 네, 자네와 함께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 민주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 노인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꼈다. 저도 그래요, 선생님. 병호는 민주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민주도 손을 빼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있었다. 손을 잡은 채로. 시계가 9시를 가리켰다. 민주가 일어날 시간이었다. 선생님,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벌써? 네, 내일 또 올게요. 민주는 일어섰다. 병호도 따라 일어났다. 현관까지 그녀를 배웅했다. 조심해서 가게. 네, 선생님도 주무세요. 민주가 문을 나섰다. 병호는 문 앞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직전 민주가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병호도 손을 흔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민주가 사라졌다. 병호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다. 집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민주가 앉았던 자리는 아직 따뜻했다. 병호는 그 자리를 쓰다듬었다. 이게 사랑일까? 병호는 혼잣말을 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알 것 같았다.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은 움직이는 것이라는 걸. 외로움 속에서도 사랑은 싹틀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병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민주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길. 모든 것이 선명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다. 순옥이가 좋아하던 보름달이었다. 병호는 달을 보며 중얼거렸다. 순옥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지금 잘못된 건가? 달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드러운 빛을 내리며 병호를 비췄다. 마치 괜찮다고 내 마음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병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살고 싶다고. 민주에게 솔직하고 싶다고. 하지만 두려웠다. 거절당할까봐. 그녀에게 부담을 줄까봐. 무엇보다 이 따뜻한 시간들이 깨질까봐. 병호는 그렇게 밤을 지새웠다. 기쁨과 두려움 사이에서, 희망과 불안 사이에서,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다. 태호는 회사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다가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다. 요즘 통화할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달라진 것 같았다. 더 밝아졌고 더 활기찼다. 처음에는 간병인 덕분이려니 생각했지만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형, 뭐 생각해? 옆자리의 동생 민석이 물었다. 태호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말이야.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간병인 분 오고 나서 훨씬 좋아지신 것 같은데. 그게 문제야. 태호는 펜을 내려놓았다. 너무 좋아지신 것 같아. 지난주에 전화했을 때 웃으시는 소리까지 들었어. 언제 그런 소리 들어봤어? 민석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게 나쁜 건가?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는데. 민석아,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세상에는 노인들 재산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형, 그건 너무 나간 거 아니야? 그냥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일 수도 있잖아.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동생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았다. 태호는 회사에서 수많은 사기 사건을 봐왔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번 주말에 집에 가봐야겠어. 직접 확인해야 해. 토요일 오전, 태호는 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아내 수진에게 말했지만 그녀는 반대했다. 당신, 너무 의심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면 됐지. 당신은 몰라.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도 간병인 분을 처음부터 나쁘게 보는 건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조심하는 거야. 아버지를 지켜야지. 태호는 차를 몰며 생각했다.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걸까?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 판단력이 흐려질 나이였다. 누군가 보호해줘야 했다. 그게 장남인 자신의 책임이었다. 아버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태호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귀를 기울였다.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젊은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다. 선생님, 그 학생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녀석, 지금은 변호사가 됐어. 가끔 연락 와. 와, 멋지다. 선생님 제자들은 다 성공하셨네요.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소리가 뚝 끊겼다. 누구시죠? 인터폰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요, 아버지. 태호. 태호야. 왜 미리 연락 안 했어? 문이 열렸다. 병호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뒤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민주였다. 안녕하세요. 서민주입니다. 민주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태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30쯤 되어 보였다. 깔끔한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겉보기에는 평범한 간병인 같았다. 네. 제가 큰아들입니다. 태호는 냉랭하게 대답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을 둘러봤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식탁에는 차 2잔이 놓여 있었다. 차 마시고 계셨어요? 응. 점심 먹고 차 한잔하는 중이었어. 병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태호는 소파에 앉았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좋아. 민주 양이 잘 돌봐주셔서. 그렇군요. 태호는 민주를 쳐다봤다. 민주는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민주 씨, 아버지를 어떻게 돌봐드리고 계신가요? 혈압 체크하고 식사 챙겨드리고 산책도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산책도요? 태호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다. 병호가 끼어들었다. 태호야,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요, 아버지.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병호는 아들의 태도를 읽을 수 있었다. 의심하고 있다는 걸. 자신과 민주의 관계를 이상하게 보고 있다는 걸. 민주 양,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아들하고 얘기 좀 하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짐을 챙기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럼 선생님, 월요일에 뵐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게. 민주가 나가자 태호는 바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야? 민주 양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야. 아버지,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병호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지금 민주 양을 사기꾼 취급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죠. 너무 가까워지면 어때서? 병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태호는 당황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걸 오래간만에 봤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저도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나를 위한다면 내 마음을 이해해야지. 무슨 마음이요? 병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스스로도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민주에게 끌린다고? 70이 넘은 노인이 30도 안 된 젊은 여성에게 아들이 이해할 리 없었다. 태호야, 넌 모를 거야.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그래서 간병인을 구해드렸잖아요. 간병인. 민주 양은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야. 태호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설마 아버지가? 아버지, 설마. 설마 뭐? 아버지가 저 여자한테 그 여자라고 부르지 마. 민주 양이야. 아버지. 태호는 소리쳤다. 병호도 지지 않았다. 뭐가 어때서? 내가 누굴 좋아하든 내 마음 아니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나이 차이가 몇인데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태호는 머리를 감쌌다.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아버지가 간병인에게 반했다니. 아버지, 저 여자가 뭘 노리는지 모르세요? 재산이에요, 재산. 재산. 내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이 집도 있고, 아버지 연금도 있고. 그만해. 병호는 벌떡 일어났다. 손이 떨렸다. 나가. 당장 나가. 아버지, 나가라니까.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부끄럽다. 태호는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의 눈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제가 너무 심했네요. 진정은 무슨. 내 속마음 다 들었어. 넌 아버지가 바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간병인한테 속아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가. 보기 싫어. 태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집을 나왔다.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잘못한 걸까? 하지만 아버지를 지키려는 게 잘못인가? 병호는 태호가 나간 뒤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알게 됐다. 판단력 없는 노인. 쉽게 속아 넘어가는 바보.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민주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 말고 멈췄다. 민주는 어떻게 생각할까? 태호의 태도를 봤을 텐데. 핸드폰이 울렸다. 딸 지수였다. 아버지, 오빠한테 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긴요. 오빠가 걱정돼서 전화했다고요. 간병인 분이랑 문제가 있으세요? 문제는 무슨. 내 오빠가 오해하는 거야. 무슨 오해요? 병호는 한숨을 쉬었다. 아빠가 늙었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나 봐. 아버지, 지수야, 너도 내 오빠 편이니? 무슨 편이에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건강하시면 되는데. 그래, 나도 그래. 그런데 왜 자꾸 간섭하는 거야?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혹시 그 간병인 분한테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요. 걱정은 고맙지만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었다. 병호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다. 세 자식이 모두 같은 생각인 것 같았다. 아버지가 간병인에게 속고 있다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민주가 없는 저녁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다. 그녀와 함께 차를 마시고 시를 읽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이 그리웠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아이들이 있어도 혼자였다. 오히려 아이들 때문에 더 외로웠다. 그들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다. 전화기를 다시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민주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여보세요?
민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병호는 목이 메었다. 민주 양.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도 오늘 일로 상처받았을 것이다. 선생님, 제가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자네가 있어서 내가 살아. 하지만 아드님이 애들은 신경 쓰지 마.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할 거야.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병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민주 양, 무슨 말이야? 우리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떨어져. 그럼 자네는 안 오는 거야?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그동안 다른 간병인 분을 보내드릴게요. 싫어. 난 자네가 필요해. 선생님. 민주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저도 힘들어요. 이 감정이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족들은 저를 의심하고 선생님한테도 피해를 드리는 것 같고 피해가 아니야. 자네는 나한테 선물이야. 그래도 조금 떨어져서 생각해봐요. 우리 둘 다. 병호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민주의 목소리에서 결심이 느껴졌다. 알았어. 일주일 기다릴게. 감사해요, 선생님. 그럼. 전화가 끊겼다. 병호는 핸드폰을 쥔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민주가 오기 전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고요했다. 이제는 그녀가 없는 고요함을 알아버렸으니까. 병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도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병호에게는 1년처럼 느껴졌다. 민주가 보낸 대체 간병인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김 씨라고 했다. 성실하고 친절했지만 그뿐이었다. 병호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혈압을 재고 식사를 하고 약을 먹는 것. 모든 게 기계적이었다. 선생님, 산책 나가실까요? 김 씨가 물었다. 병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바람 쐬시는 게 좋을 텐데요. 혼자 있고 싶어. 김 씨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병호는 창가에 앉아 하루 종일 밖을 바라봤다. 민주와 함께 걸었던 산책로가 보였다. 그녀와 앉았던 벤치도 보였다. 모든 것이 그리웠다.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주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같은 시간, 민주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빗소리를 들었다. 일주일 동안 병호 선생님 생각뿐이었다.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려 해도 그의 따뜻한 목소리가, 진심 어린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이게 사랑일까? 민주는 혼잣말을 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자 두려웠다. 나이 차이가 40년이 넘는다. 자신은 간병인이고 그는 환자다. 세상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병호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 자신도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꼈다.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온 세월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병호의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 다시 눌렀다가 또 지웠다. 이러기를 10번쯤 반복했다. 비겁하게 굴지 마, 서민주. 민주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진심이라면 부딪혀야 했다. 도망치면 안 됐다.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병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일주일 만에 듣는 목소리.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생님, 저예요, 민주. 민주 양. 병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다렸어. 자네 전화. 선생님, 내일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언제든. 저녁 6시에 갈게요.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민주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자신의 마음을. 다음 날 저녁, 민주는 병호의 집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병호가 서 있었다. 일주일 사이에 더 야윈 것 같았다. 민주도 마찬가지였다. 들어와. 병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간절했다. 민주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두 사람이 좋아하던 녹차. 민주는 소파에 앉았다. 병호도 그 옆에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둘 다 알 수 없었다. 민주 양. 네, 보고 싶었어.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요. 이 일주일이 1년 같았어. 자네가 없으니 집이 텅 빈 것 같더라고. 선생님. 민주는 눈물을 참았다. 병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주 양. 나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어. 자네가 내 곁에 있어 준다면 더 바랄 게 없네. 민주는 손을 빼지 않았다. 대신 눈물이 흘러내렸다. 선생님, 저도 마음이 흔들려요. 그럼 우리. 병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가족들이 저를 믿지 않아요. 선생님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하죠. 그건 애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현실이에요. 저희가 함께하면 선생님만 힘들어지실 거예요. 자식들과 멀어지시고. 상관없어. 병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애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 내 인생이야. 남은 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저는.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역시 제 감정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이게 사랑인지, 동정인지, 아니면 외로움 때문인지. 확신이 없어요. 병호는 민주의 손을 꽉 잡았다. 민주 양, 나도 확신은 없어.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 순옥이를 배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역시. 하지만 알아. 자네를 만나고 싶어 하루를 시작한다는 걸. 자네 목소리를 듣고 싶어 밤을 지새운다는 걸.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어? 민주는 흐느꼈다. 병호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안하네. 자네에게 짐만 지운 것 같아. 아니에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은 진심이었어요. 제가 느낀 감정도 진짜였고요. 그게 문제예요. 왜 문제야?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됐으니까요. 병호는 민주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눈물 젖은 얼굴이었다. 누가 정한 거야? 누가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된다고 정한 거야? 세상이요. 나이 차이도, 처지도, 모든 게 맞지 않아요. 세상이 뭐가 중요해?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민주는 병호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 만약 우리가 함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지. 하지만 함께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가족들은요? 설득할 거야. 시간이 걸려도. 사람들의 시선은요? 무시할 거야.
우리 마음이 진심이라면. 민주는 한참 생각했다. 병호는 기다렸다. 그녀의 대답을. 선생님. 응. 저도 선생님을 사랑해요. 병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70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 민주 양.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들어줄게.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어 가요. 물론이지. 그리고 가족들을 설득해야 해요.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그래, 그럴게. 마지막으로 민주는 병호의 손을 꽉 잡았다. 후회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절대 후회 안 해. 병호는 민주를 끌어안았다. 민주도 그를 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병호는 세 자식을 모두 불렀다.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했다. 애들아, 오늘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태우, 지수, 민석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수가 물었다. 병호는 심호흡을 했다. 나는 민주 양을 사랑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폭발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태호가 소리쳤다. 사랑이요? 그 여자가 뭘 했길래? 태호야, 민주 양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는 모르세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기가 아니야. 우리는 진심이야. 지수가 끼어들었다. 아버지, 나이 차이가 얼마예요? 40년이 넘잖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중요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늙은이가 젊은 여자한테 넘어갔다고. 사람들 말이 뭐가 중요해? 병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막내 민석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진심이세요? 그래.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 사랑해. 민석은 한숨을 쉬었다. 형, 누나,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해요. 진정은 무슨, 아버지가 저렇게 속고 계신데. 태호는 화가 났다. 아버지, 결혼하시려는 건 아니죠? 병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봤어. 다행이네요.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는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만해. 병호는 벌떡 일어났다. 너희가 민주 양을 모르잖아. 그 애가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지. 아버지가 속는 거예요. 속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거야. 지수가 울먹였다. 아버지, 엄마는요?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그 말에 병호는 멈췄다. 순옥이. 아내, 40년을 함께한 사람. 엄마는 내가 외롭게 살지 말라고 했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 아니야? 내가 누굴 사랑하든 내 자유야. 자유? 그 자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신당해도 되는 거예요? 태호의 말에 병호는 할 말을 잃었다. 가족. 자신의 선택이 가족에게 상처를 준다는 걸 알았다. 너희가 날 사랑한다면 내 마음을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말리는 거예요. 병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피곤했다. 왜 사랑하는 것조차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나가라. 다들 나가. 아버지, 보기 싫어. 나가라고.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나갔다. 문이 닫히고 병호는 혼자 남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람과 가족 사이에서 그는 갈 곳을 잃었다. 아이들이 간 뒤 병호는 며칠간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민주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자식들과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자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신당해도 되는 거예요? 엄마는요?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망신, 배신, 그런 단어들이 가슴을 짓눌렀다. 사흘째 되는 날, 민주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민주도 알았다. 선생님, 제가 가도 될까요? 아니, 지금은 안 돼. 왜요? 병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이들 때문에 자네를 못 만나겠다고? 가족을 선택해야 할 것 같다고? 민주 양, 미안해. 선생님,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후회하시는 거예요? 저를 사랑한다고 하신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럼요?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알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선생님께서 결정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전화가 끊겼다. 병호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일주일이 또 지났다. 병호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민주와 함께 걸었던 산책로가 보였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나무집들이 붉게 물들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병호는 놀라 일어났다. 민주일까? 문을 열자 태호가 서 있었다. 그 뒤로 지수와 민석도 보였다. 들어와. 아이들은 조용히 들어왔다. 거실에 둘러앉았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심했습니다. 병호는 놀라 아들을 쳐다봤다. 뭐, 지난번에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저희 생각만 강요했어요. 지수도 고개를 숙였다. 아빠, 미안해요. 엄마 얘기 꺼낸 것도 상처 드렸죠. 병호는 어리둥절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애들아, 민석이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생각해봤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아직도 불안하긴 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면 저희가 막을 권리는 없는 것 같아요. 병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애들아, 고맙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태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분, 민주 씨를 저희가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제대로 된 자리에서. 그래, 그럴게. 그리고 천천히 가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알았어. 지수가 물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하세요? 그분이랑 함께 계실 때 병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도 아버지의 외로움을 알고 있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 됐어요, 아빠. 행복하세요. 아이들이 간 뒤 병호는 바로 민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주 양, 나야. 선생님,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괜찮아요. 결정하셨어요? 응. 자네를 선택할게. 아니, 우리를 선택할게. 민주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꼈다. 정말요? 그래. 애들도 만나보고 싶대. 제대로 된 자리에서. 저 때문에 가족들이랑 사이가 나빠지진 않았어요? 아니야. 오히려 더 이해해 주더라고. 내 행복을 위해서. 다행이에요. 민주 양, 내일 만날 수 있어? 물론이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상황이 바뀌었다. 병호는 아침에 일어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바닥에 쓰러졌다.
1시간쯤 지나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병호는 바닥에 누워 있었다. 핸드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도와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병호는 천천히 기어가 핸드폰을 집었다. 떨리는 손으로 민주의 번호를 눌렀다. 선생님. 민주. 양.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졌어. 지금 바로 갈게요. 119도 부를게요. 민주는 전화를 끊고 바로 달려왔다. 구급차도 함께 왔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다. 경미한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태호가 급히 달려왔다. 아버지. 병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민주가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태호는 그 모습을 보고 멈칫했다. 민주 씨, 죄송해요. 제가 먼저 도착해서.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주셔서. 민주는 눈물을 닦았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병호가 약하게 미소 지었다. 미안하네. 민주 양. 약속 못 지켜서.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며칠 뒤 병호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몸이 약해졌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웠다. 아이들이 회의를 했다. 요양원을 알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버지 혼자 계시기엔 위험해요. 그렇다고 요양원은.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모실 수도 없고. 그때 민주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다. 제 직업이 간병인이잖아요. 선생님을 제대로 돌볼 수 있어요. 하지만 태호가 망설였다. 민주는 진지하게 말했다. 저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이건 직업이 아니라 제 마음이에요.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지수가 물었다. 정말 진심이세요?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선생님 곁을 지킬 거예요.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를 부탁드려요. 그날 저녁, 민주는 병호의 방에 들어왔다. 병호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다. 민주 양. 네, 선생님. 자네, 정말 괜찮은 거야? 나 같은 늙은이를. 민주는 병호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저를 오해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드린 건 돈도, 욕심도 아닌 함께한 시간과 마음이었음을. 병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주 양, 고맙네. 그 마음이면 충분하네. 아니에요. 부족해요. 앞으로 더 많이 드릴게요. 민주는 병호의 손을 꽉 잡았다. 선생님, 제가 여기 있을게요. 항상. 하지만 자네 인생은,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걸 선택했어요. 병호는 민주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병호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됐다.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올 수는 없었지만 민주의 헌신적인 간호로 일상생활은 할 수 있게 됐다. 아이들도 점점 민주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진심을 알게 됐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진짜라는 걸 깨달았다. 어느 봄날 오후 병호와 민주는 산책로를 걸었다. 벚꽃이 피어 있었다. 민주 양, 저기 봐. 벚꽃이 피었네. 정말 아름답네요. 순옥이가 좋아하던 꽃이야. 병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순옥아, 미안해. 하지만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민주가 병호의 손을 잡았다. 부인께서도 이해하실 거예요. 선생님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럴까? 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게 사랑이니까요. 병호는 민주를 바라봤다. 봄 햇살을 받은 그녀의 얼굴이 빛났다. 민주 양. 네. 사랑해. 민주는 미소 지었다. 저도 사랑해요, 선생님. 두 사람은 벚꽃 아래를 천천히 걸었다. 나이 차이도 세상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병호의 내면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걱정했지만 병호는 평화로웠다. 사랑은 짧았으나 그 사랑은 그에게 마지막 남은 계절을 견뎌낼 힘이 되어 주었다. 아니, 이제는 견디는 게 아니었다. 살아가는 것이었다. 진정으로. 민주의 손을 잡고 걷는 이 순간, 병호는 확신했다. 자신은 외롭지 않다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끝.